지금 이 사건이 한 7-8년 전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그 요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였고요.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퇴근료에서 섰을 때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문자 내용이 "변호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행복하세요."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사실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유형의 문자를 좀 자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 중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변호사 초기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했으나 좀 죄가 중해서 실형 판결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판결 선고일에 제가 다른 지역 재판이 있어서 재판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하는 중에 이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이제 의뢰인 가족에게도 구속 가능성이 있음을 좀 알려야 되고요. 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제 저희한테는 가족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어떤 구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왜 이거 얘기를 안 했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물어보니까 어차피 이 이야기를 했으면 자기는 이혼당했을 거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기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일날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의뢰인 가족에게 당장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저도 이제 서울로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이제 직원에게 대신 부탁을 해서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한 7-8년 전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그 요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였고요.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퇴근료에서 섰을 때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문자 내용이 "변호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행복하세요."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사실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유형의 문자를 좀 자주 받습니다. 마침 제가 그 오후에 그 피고인 아내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좀 그 피고인 아내분이 조금 불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더 이상 모른 척하기가 어렵다.' 해서 바로 112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분 거주하는 곳이 지방이어서 이제 관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해당 출동한 경찰이 "벨을 눌렀는데 응답이 없다. 문을 따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인제 연락이 왔고요. 인제 그 문을 따기 위해서 또다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좀 정체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왔던 경찰도 이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변호사님이 집에 들어가 계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다."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뭐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 없었고 한 몇 시간을 긴장한 채로 초조하게 그 경찰이 전화 오기만은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그 경찰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 연락이 왔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그 아내분이 방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래서 "아니 왜 초인종을 누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구속되어서 난 살아갈 희망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서 누워 있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 다행히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고 최근까지도 잘 살고 있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기억에 가장 잘 남는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112 신고를 했고요. 또 112 신고를 해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은 경찰들이 문을 따야 된다.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에 계속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정말 그 몇 시간 동안은 저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엄청 걱정을 했고 기다렸던 사건입니다. 네. 계속 누워 계셨고 저하고도 인제 통화를 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떡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제 그분 얘기는 뭐 "자기가 정말 죽으려고 했다.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뭐 남편이 더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꾹 참고 고민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나중에 인제 다항소심 재판까지 끝나고 나서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인제 저한테 연락도 오시고 뭐 가끔 인제 명절 때 뭐 과일도 보내주시고 지금은 뭐 원만히 두 분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제 변호사를 찾아서 어떤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뭐 간단한 것들도 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어떤 절벽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유형의 문자를 많이 받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인제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을 했는데 한 새벽 3 시경에 "마지막으로 가족을 잘 부탁합니다.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뭐 이러한 문자를 받은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제가 칼을 들고 채권자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보내 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연락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또 모
연예인 이제 사건을 담당한 적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팬덤인 사람들은 그 연예인과 법적 분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너무 당당하게 "변호사님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연락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어쩔 때는 '이게 별거 아니다. 그냥 넘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저도 사람이니만큼 '현장에 내가 가 봐야 되나?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해서 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좀 의뢰인이 직장 동료 한 명을 이제 한 대 때려서 좀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뭐 외관상 보면은 누군가를 때려서 다치게 했으니까 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당연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뢰인분이 좀 사업이 망해서 물류회사에 단기 알바로 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많은 단기 아르바이트생들, 그다음에 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좀 관리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관리직 직원이 20대 한 중후반 정도였는데요. 자기보다 10살, 뭐 많게는 20살 많은 직원들에게 좀 수시로 욕을 하고 좀 망신을 좀 주곤 했습니다. 근데 의뢰인이 이제 이를 참지 못하고 어느 날은 그 관리인한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욕을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거는 욕설뿐이었습니다. "그 나이 먹고 뭐 여기서 뭐 하냐? 자신 있으면 뭐 나랑 맞짱 뜨자." 뭐 이런 식으로 욕설을 퍼부었고요. 의뢰인이 '아 이 직원하고는 대화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화 포기하고 음료수 하나 사 주면서 "잘해 보자." 했는데 끝까지 이 사람이 "네 딸 불쌍하다. 뭐 네 딸은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냐." 라면서 이제 당시에 갓 태어난 그 의뢰인의 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 상대방이 또 "우리 남자답게 한 대씩 때리자."라고 또 끝까지 도발을 했습니다. 그 의뢰인이 참다 못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요. 그 의뢰인이 여기서 참았어야 되는데 이제 맞받아 쳤습니다. 근데 의뢰인이 너무 세게 때려 가지고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요. 의뢰인이 검찰 조사까지 받았던 사정입니다. 다만 이제 의뢰인이 어떤 이러한 사정, 싸움을 누가 인제 유발을 했는지, 과실이 누구한테 더 있는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소명을 해서 검찰 조사에서도 이러한 점이 이제 최대한 고려가 되어서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좀 이 피해자한테 여러 차례 좀 사과를 했고 또 병원비를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고 너무 의뢰인을 인제 협박을 하고 또 계속 욕설을 퍼붓고 이러한 행동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욕설을 먼저 퍼붓고 도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또 인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결국에는 합의가 안 되었고 이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 판결이 열리기 전에 한번 조정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 조정위원이 저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원만히 이제 합의를 해라. 뭐 이게 큰 사건은 아니니까 이렇게 유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이 피해자가 자기 성격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두 손 두 발을 좀 다 들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뭐 법률적으로 큰 쟁점이 있거나 어떤 속하가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 변호사로서 '아 이건 정말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상대방이 너무 악의적으로 행동을 했던 사건이었고요. 정말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신체 감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일일이 다 하나 이의 제기를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아마 재판부도 생각을 했을 텐데 다 반박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맨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 이제 재판 판결이 나와서 마무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이 많다. 그냥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제 지역 의사협회하고 이제 병원 같은 데 자문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게 '변호사인 내가 봐도 이렇게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되나?' 좀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건도 좀 이런 유형의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의뢰인분이 이제 이비인후과 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제 귀지 제거를 인제 하려고 했었는데 귀지 제거는 보통 석션 이제 귀지에 인제 공기 등을 통해서 인제 빼내는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귀지를 제거하곤 합니다. 의뢰인은 뭐 평상시와 똑같이 인제 환자에게도 "아프면 말을 하라."면서 인제 귀지 제거를 했었고요. 치료 도중에 어떤 환자가 뭐 "아프다. 뭐 그만해 달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인제 치료가 끝난 후에 환자가 좀 "귀지 제거한 곳이 좀 아프다."라고 해서 인제 그 의뢰인분이 확인을 했었고 뭐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어서 "아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겁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환자도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인제 한 달 후에 병원에 찾아와서 치료비를 요청을 하면서 뭐 "고막에 이상이 생겼다."
중이염에 걸렸다. 이러면서 합의금을 요청을 했고요. 의뢰인분이 잘못한 건 없지만 더 이상 치료비는 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래서 결국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제 민사 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장 내용에 의사가 환자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기지 제거를 했다. 그다음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주장의 입증과는 별개로 좀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면 좀 소송을 유인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소송을 당하면 병원의 원장 선생님들이 끝까지 어떤 재판을 받는다기보다는 중간에서 환자하고 좀 원만히 좀 합의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 표현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소송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 환자에 대한 신체 감정도 진행이 되었고 좀 상대방은 의사의 과실을 좀 집중적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떠세요? 의사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한다? 위험한 급박한 수술, 이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 이 처치를 반드시 안 하면 이 환자가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의사가 어떤 의학적인 판단으로 당연히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지 제거가 이렇게 큰 치료 행위인가요? 의사에게 있어서 어떤 귀지 제거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얻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환자의 건강, 의사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사건에서 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치료를 계속했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물론 당시 현장에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도 있었고요. 이 간호사 역시 사실 확인서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인제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오래 걸리지 않아서 원고 청구가 바로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좀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사건 외에도 상당히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런 것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다음에 '아 이런 일도 있었고 세상은 넓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 활동이 적성에 맞는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변호사를 꿈꾸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사건들,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 변호사를 꿈꾸고 그 길을 가셔도 충분히 잘 해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